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그 두 번째로 손원일이란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씨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은 70% 이상이 육군일 정도로 육군에 굉장히 좀 치중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흔히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포병 전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미사일보다 수준이 뛰어난 포들이 대거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138개국 중 군사력이 6위, 2021년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보고왔던 내용이고, 이게 육군만으로 따지자면 5위인 일본은 물론이고 4위인 인도까지 넘어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군사력 순위, 그러니까 육해공을 다 따졌을 때 6위라고 하고, 이제 육군 전력만 따지면 그거보다 한 단계나 두 단계 정도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을 넘어 군사력 2위인 러시아, 그 다음에 3위인 중국으로 밀고 올라갈 것이 아닌 이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상 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해군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까지는 그래요. 육군으로 커버할 수 있겠죠. 근데 소련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제 러시아나 중국, 이게 바로 우리 윗동네에 있는 나라들, 옆동네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으로 거기까지 밀고 들어갈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자, 그러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한반도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군사 전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해군을 만든 인물 누구일까요?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할 손원일 제독이 그분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손원일 제독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909년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손정도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난 손원일 제독은 중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상해에 들어와 있던 세계 열강의 군함들을 보고, 와, 우리나라도 저런 군함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해군이 될 방법을 찾다가 중화민국 해군에 지원을 하지만 여기서 합격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선 사관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해군학교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 상선이라는 건 뭐죠? 무역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무역선의 어떤 뱃사람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1924년 남경중앙대학교 항해학과를 나와서 3등 항해사 자격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1930년 중국 해군의 해외 파병에 항해사로 동참을 하면서 3년 동안 독일에서 근무를 했던 그는 1934년에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2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등상에서 자격증을 따고 나서는 이제 중국군의 그 배를 조종해주는, 중국 해군의 배를 조종해주는 그런 항해사가 되어서 독일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후에다 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 경찰이 단순히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잡아가서 옥살이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그는 주저없이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에
유억 겸 교관을 만나서 교장을 만나서 해군 창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일본에서 1등 기관사로 활약하다가 귀국한 정극모라는 분,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함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을 모아서 해사대를 결성했고, 미 군정과의 합의하에 11월에 해병병단을 창설해서 초대 단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해군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병병단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해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해병병단은 자립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조선의 수군이 폐기된 지 51년 만에 이 땅에 드디어 이 나라를 지켜낼, 우리 바다를 지켜낼 해군이 탄생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이 바로 해방병단 창단 기념사진이에요. 자,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해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원도 참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인원도 참 부족하고,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병병단은 1946년 해안경비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국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때 손원일은 대한민국 초대 해군 참모총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참모총장이면 뭐예요? 해군 참모총장이어도 우리나라엔 군함이 한 척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조국이여 우리에게 배를 주소서, 배가 없이는 바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손원일 제독이 이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손원일 제독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37척의 함정을 인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미국이 준 것은 전투함이 아닌 비전투함들이었어요. 자,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함정 건조 기금 각축 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자신의 월급을 보태고, 부인 역시 삭바느질로 돈을 벌어서 그 자금을 보태기까지 했고요. 또 다른 해군 장병들도 앞다투어서 자신의 돈을 여기다가 기증을 했고, 일반 국민은 물론 대통령까지 성금을 모은 덕분에 6만 달러, 다른 데서는 12만 달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돈을 모아서 직접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자신들의 퇴역 함정조차 팔지 않겠다라고 그제서야 결정을 하고, 결국 한 포도 없이 민간에 중고로 팔렸던 함정을 구입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 준 것은 전투함이 아닌 비전투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투함에는 기본적으로 함포가 달려있고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의 상선이죠. 상선, 무역함, 이런 걸 가져다가 줬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군에게 필요한 건 싸움을 할 수 있는 함정인데. 자, 어쨌든 그러나 손원일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중고 함정에 하와이에서 3인치 함포를 사서 붙이고, 괌에서 포탄 10발을 사서 싣고 진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아무런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배를 한 척 사서 하와이에서 포를 사서 붙이고, 괌에서 거기에 맞는 포탄을 사서 싣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때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딱 2달 전이었던 1950년 4월 10일입니다. 우리가 6월 25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2달 전에 이 배가 대한민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 배는 영어명 화이트 헤드, 번역하면 백두죠.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 600여 명을 태운 북한의 무장수송선을 격침함으로써 대한민국 해군의 첫 해상 승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죠. 자, 수십 년 동안 50년 넘게 없었던 해군이 드디어 창설이 되었고 처음 배를 한 척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 배로 6.25 전장에서 바로 활약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배가 바로 백두산함이라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배에다가 위에 있는 요 한 포를 덧딴 거예요. 그러니까 덧붙인 거죠. 그리고 포탄도 따로 사가지고 와서 전쟁에 돌입을 했어요. 딱 2달 만에. 자, 손원일 제독이 특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을 때인데 영흥도와 덕적도를 탈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밑바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이때 부록이 지난 나이에 직접 소총을 들고 해병대의 상륙을 지휘하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 서울 수복작전에도 직접 참가해서 국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국군과 유엔군은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라는 포고문을 직접 발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1953년 군대를 전역한 뒤에도 이분의 그런 열정은 계속되었고요. 바로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정전 협상에도 개입을 했고요. 국방부 기구를 대폭 개편하면서 연합참모본부를 설치해서 육해 공군의 영계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 해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으로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다는 거죠. 또한 외교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국방력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국립서울현충원, 당시 국군묘지관리소를 설립한 건 역시 손원일 제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원일 제독이 없었으면 지금 동작동에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없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국방대학을 건립한 것도 역시 손원일 제독의 업적이지요. 자, 이 손원일 제독은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셨냐? 바로 초대 서독 대사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국방장관을 그만두고 나서는 1957년에 초대 주서독 공사로 취임을 했고요. 불과 1년 만에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시키기도 했고요. 3년 만에 외교관 시절을 보내면서도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 유엔 해양 법비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도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고, 유럽은 물론 카메룬, 모로코 등과 외교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도 앞장섰다라고 합니다. 이런 대사직을 그만둔 1970년 이후에도 한국제양군인회, 아시아방공연맹, 한국홍보협회 등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병인 신장병으로 7년 동안의 투병 끝에 1980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내 조국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손원일 제독이 남기셨던 유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지켜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물론이고 국방력과 외교력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생애를 쏟아내었던 손원일 제독,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